앞서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뭐 연배나 경력이나 제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젊은 새내기 전문의로서 그리고 또 여자 의사로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한글 파일을 준비했다가 급하게 PPT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정태현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조금 빌려서 활용을 하게 됐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선생님께서 앞서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정말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일이 정말로 있냐 하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또 같은 의사라고 해도 정신과에 관심이 없고 저희과 전문의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의를 딴 지 이제 3년 차인데 이 중에서 제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12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이 중에 제가 벌써 8가지를 겪었습니다. 전공의 4년을 지냈고 전문의로 지금 2년 반을 지내고 있는데 그 6년 반 사이에 제가 이만큼을 벌써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몇 개나 겪었을까요? 6가지 중에 벌써 4가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이 다양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시를 이미 제가 6년 반 사이에 다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전공의 때나 지금처럼 이제 임상강사 생활을 할 때는 종합병원이자 대학병원이니까 안전요원들도 이제 저희 뭐 외래에서 보초를 서고 있고 또 이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나마 덜 일어나는 편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하면서 제가 겪은 일들을 보여드릴 때 전공의를 마치고 제가 이제 출산휴가를 쓰면서 이제 9개월 정도 첫 해에 9개월만 근무를 했는데 그 9개월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의 절반 이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군다나 여자고 새내기 전문의이고 더군다나 임신과 출산을 막 경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혀 힘들거나 뭐 상황이 좋지 않은 병원들에서는 전혀 제가 지원도 하지 않았고 그런 병원에서도 저를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의사가 많은 뭐 1차 의원이지만 전문의가 5명 아니면 전문의가 3명 외래만 보거나 아니면 입원 환자가 있더라도 이제 안전 요원들이 충분히 있고 이런 병원에서만 9개월을 근무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여러 일들을 벌써 절반 이상을 겪은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안전요원이 항상 외래를 2명씩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래가 길어지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터질까봐 밖에서 요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상벨도 있고 후추 스프레이도 있고 비상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뭐 제 주변에서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8명의 선생님들이 다 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설 경비업체 호출벨도 설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안전을 위한 설비들도 장착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뿐만이 아니라 안전 통로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제작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진료실을 더 좋게 만들려면 뭐 치료실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료실을 더 크게 만들고 싶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비상 통로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최근 1, 2년 사이에 개원하시는 선생님들 얘기이고 그 전에 이미 개원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근무할 때 당시에 그런 병원들 이제 그나마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규모가 있고 지원이 잘 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사실 비상벨 누른다고 경찰 바로 안 오잖아요. 사설 경비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저희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 5분, 10분 빨리 온다고 해도 5분, 10분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다른 치료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들이 쌓이죠.
그리고 안전요원을 이번에 이제 설치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100병상 이상이거나 정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런 대학병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이런 병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확실한 방법들, 가스총, 테이저건 이런 것들은 불법이어서 소지가 안 됩니다. 사실 후추 스프레이 뿌리려고 하면 꺼내서 상대방한테 조준을 해야 되는데 조준이 잘 될까요? 잘못 쏘면 오히려 저한테 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멍도 조그만데 그거를 어떻게 보고 환자한테 쏩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쏘고 자극이 돼서 더 환자한테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선 진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보면 정신응급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잠시 근무를 할 때도 환자 보호자들이 오셔서 막 우십니다. 진료실에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병원에 있는 그 앰뷸런스를 사용해서 환자를 데리러 가고 싶지만 환자 유인인 불법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의사가 따라가서 의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원할 것이 없고, 내원해도 병실이 없거나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기저질환 문제가 있거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시고 싶어도 갈 데가 없고, 또 제가 입원 병실에 있는 병원에 있을 경우에 자의 입원 환자들이 많았는데요. 자의 입원을 우선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의 응급성이나 입원의 필요성이 명확치 않은데도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 입원을 합니다. 근데 뭐 뒤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뭐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가정 문제가 있어서 내지는 뭐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병원에서 살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당장 입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병실을 남겨줘야 되는데 입원하시겠다고 우기세요. 그러면 저희가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입원을 안 시켜드리면 정말 또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욕하시고 화내시고, 그러다가 자기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갑자기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이게 알코올이나 뭐 인격장애 이런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사고 과정 자체가 아예 깨지지 않은 다음에는 자의 입원을 하면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태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가겠다 해서 입원하시고 하루 이틀 주무시면 이제 집에 간다 하세요. 치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그냥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보호 입원을 진행하려고 해도 보호 의무자 2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이혼도 많이 하시고 부모와 사별을 했는데 조부모가 생존해 계세요. 그럼 조부모가 오셔서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시골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치매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또 써오셔야 돼요. 그걸 언제 어떻게 진행을 다 합니까? 저희가 더군다나 응급 입원으로 뭐 3일 동안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3일 내에 이 서류 처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3일만 계셨다가 도로 가십니다. 그러면 치료 영역에서 벗어나시고 더 이상 어떻게 저희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자녀가 군입대를 하고 있어서 복무 중이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 있어서 없거나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 의무자가 2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합의가 안 되거나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 불화가 있어서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 내에서 약간 뭐 재산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이제 금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2분이 처음에는 동의를 하셔서 입원을 진행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가족 문제로 2분이 싸우셨어요. 그러면 한 분이 뭐 안 하시겠대요. 퇴원시켜서 데려가시겠다. 이러면 저희가 입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잘 되던 중에도 중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인데 외래에 잘 오실까요? 잘 안 오십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걱정스럽고 불안하지만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등이 없는 진료 수가도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고위험의 정신 응급 환자, 급성적으로 이제 증상이 발생해서 위험한 환자들, 그리고 뭐 조현병 환자분 얘기를 주셨는데 조현병의 경우에 지적장애나 강박증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이나 다른 진단명이 같이 들어가는 환자들도 많고요. 그 외에 다른 질환에서도 뭐 조울증에서도 뭐 알코올 문제가 같이 있다든지 뭐 알코올에서 인격장애가 같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합진단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진이 시간이나 노력이 몇 배, 몇십 배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초기에 발생한 환자들은 정말 치료를 잘해서 외래 치료를 유지를 잘하면 기능을 크게 손상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너지를 쏟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험수가 60, 70%밖에 받지를 못하는데 이런 급여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급여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규칙적인 외래 내원이 어렵습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환자를 데리고 계속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계속 방치되고 복역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재발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됩니다. 거기다가 급여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연말엔 지자체에서 매년 1, 2개월씩 의료급여도 지급을 미룹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도 급여가 안 나오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낮은 것도 문제인데 연말마다 매년 급여 지급이 안 되니까 운영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료급여 환자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이 되면서 서류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호 의무자 이인 동의를 한다는 거나 뭐 입원 사실 신고한다는 거나 진단 결과서 전문의인 소견 일치 그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키는 서류를 다 작성을 하려면 행정팀에서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빠짐없이 다 챙기는 것도 일이고요. 보호자들한테 서류를 갖다 달라고 연락을 드려도 보호자분들도 자기 생활 하시느라 바쁘니까 서류를 빨리빨리 안 갖다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다시 그럼 이게 불법이니까 퇴원하셔야 됩니다 하면 또 화내시고 바빠서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러냐 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불법적인 일을 또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호자와도 저희가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번 치료가 잘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조금 굴림하시려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다가도 기운이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간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탁감 환자들과는 다른 뭐 성적인 문제나 폭력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뭐 간호사나 보호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사고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외래에만 보는 이제 병원에 있을 때에도 적절한 진료나 치료 없이 휴직이나 병가 혹은 법적 대응을 위한 진단서나 소견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만을 위해서 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 그리고 검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화를 내시고 뭐 돈만 밝힌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이제 매도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그래서 몇 번 오시고 검사하시고 써드리면 그 다음에 안 오세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의사로서 봤을 때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치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이야 되지만 저희가 강제로 이제 치료를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신의 행동 문제를 알면서 책임 회피하시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언행이나 성적인 언행을 참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나는 환자니까 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필요한 사고는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그랬던 거는 다 의사 탓이다. 의사가 나를 치료를 잘 못해서 그렇다. 내지는 의사가 나를 자극해서 그렇다. 라고 이제 오히려 의사한테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심신미약이나 주치감경에 대해서 생각보다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행동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치만 난 환자라서 처벌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다 이러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조금 힘 빠지는 경우들을 말씀을 드리면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라고 진단이 되면 저희의 소견을 부정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돌팔이 취급을 하고 막 욕하시거나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치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받으시다가 법적 문제, 뭐 폭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갑자기 내원을 하셔서 내가 전에 한번 왔으니까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달라 라고 요구를 하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졌는데 좋아지니까 보호자분들이 이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시고 아니면 그래 놓고 이제 재반했는데 병원을 빨리 안 오시고 기도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데려가세요. 그래서 정말 심해지신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환자가 입원 중이나 진료 중에 이제 난동을 부리거나 할 경우에는 의료진한테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들이 환자한테 휘둘려서 환자 의견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을 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반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환자다라는 게 내 가족이 그렇게 정신과 환자로 진단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낙인 효과나 아니면 부담감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마음이 어려우셔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근데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치료를 잘 해야 재발이나 아니면 재발도 더 막을 수 있고 경과 진행이 되는 것을 빨리 이제 조절할 수가 있을 텐데 초반에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니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료 환경에서는 크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보다 젊은 여의사로서 좀 더 고충이 있다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제 젊은 여의사를 조금 더 쉽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용량을 조정해달라고 뭐 예를 들면 항정신병제 약물을 내려달라 아니면 항불안제 용량을 조절해서 이제 올려달라 더 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진단서를 발급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환자분들이 이제 이성으로 보면서 사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성희롱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식이 없는 보호자들은 이것이 아무리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려도 아니다 얘가 요즘에 좀 힘들어서 그렇다. 선생님이 좀 잘 대해주면 안 되겠냐. 선생님이 뭐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가 가능한데 좀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토론 시간이 7분이. 그래요? 네네. 1분 남았는데. 네. 그리고 남자 환자가 의도나 망상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에는 대개 1인 의원인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강력한 제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료를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하는데 센터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센터에 가기를 어려워하거나 센터에 연결을 해줬는데 그쪽에서 너무 관리하는 환자가 많으니까 제 환자한테까지 연락이 빨리 안 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데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가 병식이 부족하고 치료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해서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약이 유지 안 돼서 악화와 재발이 반복되고 기본적인 기능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복약 유지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 환자 관리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탁과나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제 치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쓴 것 중에서 제일 제 생각에는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진료실에서 아무리 비상벨 누르고 후추 스프레이 뿌려도 큰 효과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법입원이나 강력한 외래 치료 명령을 해서 그래서 치료 자체가 유지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 자체가 잘 된다면 외래에서의 사건, 사고 자체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